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가짜뉴스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민성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전준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그만큼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고 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11일 국민의당 원내 수석 대표인 김관영 의원이 소위 가짜뉴스 청소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거짓 정보임을 알면서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유포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가짜뉴스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발견하고도 삭제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가짜뉴스 이슈는 미국 대선을 계기로 전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장미 대선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회 등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가짜뉴스를 실제 뉴스의 형식을 갖추고 정교하게 공표된 일종의 사기물 또는 선전물, 허위정보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와 함께 가짜뉴스의 정의는 무엇이며 가짜뉴스가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유권자들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페이스북, 구글뿐만 아니라 또 언론계, 정치에 이르기까지 정말 전 분야가 지금 가짜뉴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 도대체 가짜뉴스가 뭐길래 이렇게 연일 회자가 될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전준영 기자, 가짜뉴스를 정확히 정의하자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가짜 뉴스는 영어의 페이크 뉴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혼용이 돼서 쓰이고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가장해서 기사 형식으로 작성해 배포한 것을 말합니다. 이 가짜 뉴스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된 계기가 바로 지난해 미국 대선이었는데요.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대량으로 양산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미 대선 당시 CNN이나 ABC, 가디언 등 유력 매체들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본떠서 만든 가짜 뉴스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 이 유명 언론사의 로고를 그대로 베껴서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 뉴스 내용은 죄다 엉터리였습니다. 당시 제가 국제부에 있으면서 이 가짜 뉴스 사이트들을 좀 취재를 해봤었는데요. 네. 미 대선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에 이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들을 살펴봤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서 투표 결과를 조사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네. 또 이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재투표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엉터리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하나같이 모두 이 왜곡되고 엉터리들인데 문제는 이 기사들이 실제 유명 언론사 로고를 달고 SNS 등을 통해서 급속하게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부 가짜 뉴스들은 실제로 구글과 같은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주요 뉴스로 노출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알고 보니 돈을 받고 시위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기사들입니다. 네. 이런 가짜뉴스가 SNS에서는 이 진실인 것처럼 둔갑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미 대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단한 통계 하나만 살펴보면요. 지난해 네. 미국 대선 기간에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가짜뉴스 20개가 공유와 댓글 수에서 20위권 내 진짜 뉴스를 앞섰던 겁니다. 이 때문에 이 가짜뉴스 제작을 생업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트럼프의 당선이 내 덕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가짜뉴스까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면서 미국에서는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SNS 업체가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가짜뉴스를 걸러내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SNS에 떠도는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이렇게 퍼나르면서 그 누구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가짜뉴스 제작자는 트럼프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 말이나 하는 걸 보면서 이 트럼프의 거짓말을 비꼬려고 가짜뉴스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 모든 걸 믿는 걸 보고 너무 놀라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특히 트럼프의 말이 이후에 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이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면서 그게 정말 무서운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떤 뉴스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과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상황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탄핵 정국 당시에 이 촛불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이 돈을 받고 동원됐다 이런 유언비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기도 그렇죠. 했었고요. 예. 최근에는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대선이 치러지기 전인 4월 27일 금음을 맞아서 미국이 스텔스기를 보내 북한을 폭격한다는 이른바 4월 27일 전쟁 설득이 확산되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모두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들입니다. 네. 성와리는 이번 대선에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모니터링 전단팀을 통해서 단속에 나섰고요. 네. 검찰도 이런 가짜 뉴스 작성자 그리고 유포자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기관들의 가짜뉴스 단속이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해야 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일반 시민이나 네티즌들이 SNS 등에서 접하는 정보들을 공유하기 전에 이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 또 허위 사실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하려는 노력이 중요한데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때 가짜 뉴스는 곧바로 그 정체가 탄로나면서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가짜 뉴스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가려내줘야 할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기존 언론이 받는 피해가 상당한 만큼 그야말로 보다 철저한 사실 검증 그리고 언론 스스로의 자기 성찰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평가원님은 지금 이 가짜 뉴스 관련된 보도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하셨나요? 가짜뉴스 청소법이 발의된 지난 11일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것인데요. 이처럼 가짜뉴스가 대체로 카카오톡,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보다 더 쉽게 유통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화여대 최지향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율의 인터넷 이용자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가짜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용자들은 내용의 진위 및 정확성이 의심되는 뉴스의 사실 확인을 위해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을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문과 방송 등의 언론도 사실 확인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개별 언론사들은 포털 사업자들은 또 유권자들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각종 팩트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YTN에서 제공하는 팩트체킹을 위한 노력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며 이번 대선을 계기로 언론계의 팩트체킹 노력들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야말로 가짜 뉴스가 급속하게 퍼질 수 있었던 데에는 매개체인 SNS의 영향이 한 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준영 기자, 이 사실 검증이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네, 사실 이 요즘은 그야말로 미디어의 폭발 시대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소수의 언론 매체가 정보를 독점할 수가 없고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유포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이거나 누군가를 음해하는 정보들까지 여과 없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도 하고요. 네. 또 이런 정보들이 제대로 된 확인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각종 매체들에서 기사로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이 정보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유통도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시대다 보니까 이 언론 본연의 기능인 검증 기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특히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 각 언론사들도 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기 위해서 팩트 체킹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더 적극적으로 후보들을 검증하고 또 유언비어나 가짜 정보를 가려내기 위해서 팩트 체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YTN이 특히 이번 대선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SNS 등에서 떠도는 허위 정보나 왜곡, 이런 가짜 뉴스가 아니라
바로 대선 후보들이 직접 하는 발언들입니다. 예.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는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고는 하는데요. 이런 발언들 가운데 실제로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고 또 부분적으로 사실이긴 하지만 이 맥락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엉뚱한 뜻으로 해석해버리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선거 기간에 대선 후보들이 주고받는 이런 공방들은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거짓말이었거나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거짓말과 사실 왜곡을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YTN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직접 팩트체킹해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3차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내뱉는 각종 발언들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토론회에서 후보 간 열띤 공방이 벌어지다 보면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심하게는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발언들의 사실관계와 맥락을 파악해서 어떤 부분이 사실이고 또 어떤 부분이 사실이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이 분석을 하고 판별할 계획입니다. YTN은 이번 작업을 위해서 미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YTN이 시도하려는 팩트체킹 방식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고요. 가능한 여러 방식들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다만 현재 선거법을 보면 이 대선 후보들을 서로 비교 평가하거나 서열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후보가 더 진실을 많이 얘기했고 누가 더 사실을 많이 왜곡했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보여드리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전문가들도 너무 엄격한 선거법 규정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를 넣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선거법이 좀 더 유연하게 개정이 돼서 언론이 한층 더 적극적으로 후보들을 검증하고 또 올바른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권 후보자들이 그야말로 토론회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화제인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김민성 시청자 평가원과 그리고 정치부 전준영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다큐 S프라임과 대한민국 아침 뉴스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햇볕이 따스한 봄날이 계속되는 요즘 시청자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에는 취미 활동의 종류와 범위 또한 다양화돼 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어른들의 장난감으로 불리는 인형이나 피규어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이른바 키덜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형이나 피규어를 단순히 수집하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만의 제품을 직접 만드는 키덜트족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YTN DMB에서 방영하는 다큐 S 프라임에서는 디오라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다큐 S 프라임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 속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과학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2회에 걸쳐 초정밀 아트의 꽃이라 불리는 디오라마의 세계를 담았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디오라마라는 단어조차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아마도 미니어처 혹은 모형물이라고 하면 보다 친숙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미니어처가 하나의 단품이라면 디오라마는 여러 개의 미니어처가 모여서 만든 장면이나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박물관, 전시장 등에서 역사적인 장면을 구성한 모형물이나 도시 경관을 축소한 모형으로 정교하게 표현한 디오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디오라마가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고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나 디오라마 작업을 소개했습니다. 평소 디오라마에 관심을 두고 있던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전혀 관심이 없었던 시청자들까지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디오라마의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려는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디오라마 아티스트가 출연해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디오라마 작품을
우리 생활 속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을 활용하여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어 더욱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디오라마가 중세 시기 유럽에서는 귀족들의 취미 생활이었다는 내용으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디오라마의 역사적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짧게 구성돼 디오라마의 발전 과정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알고자 하는 시청자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디오라마 2편에서는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오라마가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과거보다 다양한 재료들과 새로운 기법들이 개발되면서 디오라마의 제작이 더욱 편하고 빨라졌으며 이제는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디오라마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작품 등을 통해 디오라마 기술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까지 예측해 볼 수 있어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 혹은 생활 모습 등을 통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디오라마 작품 등을 마치 실제처럼 카메라에 담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영화 다크나잇의 한 장면을 디오라마로 구현한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실제 영화 속 장면과 디오라마의 작품을 흥미롭게 편집해 마치 디오라마의 작품들이 움직이고 말하는 듯한 효과를 주어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프로그램 전반적으로는 미니어처를 취미로 배우는 어린아이들부터 영화 분야의 디오라마 아티스트, 건축 분야의 디오라마 제작자, 기차 박물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디오라마의 매력과 발달 과정을 전달해 주어 프로그램 내용이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중간에 인공지능이나 증강현실 등의 용어들이 자주 등장했는데요. 과학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만큼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적 전문적인 용어들은 자막을 통해 추가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일부 장면들이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횟수가 많아 자칫 지루함을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다큐 S 프라임은 과학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건강이나 환경 등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는 다른 독창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자칫 어렵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을 흥미롭게 풀어나가려는 제작진들의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과학에 대해서 보다 재미있게 구성하고 이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와 더불어 참신한 구성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로 스마트폰이 꼽힙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많은 편의를 가져다 주었지만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범죄나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하는 스마트폰 중독 등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서 스마트폰에 대한 금단 증세나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는 등 중독 증세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대한민국 아침 뉴스에서는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숙 캠프를 찾은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도했는데요. 뉴스에서는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은 20만 명에 달한다고 전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3년 전부터 운영하는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도에서는 캠프에 참여한 실제 학생의 인터뷰를 통해서 캠프의 내용과 참가한 소감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정부 부처의 의도나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한 인터뷰나 정보 등이 부족해 보도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캠프 내용을 소개하는 장면 일부에서는 실제 영상이 아닌 사진으로 화면을 구성해 다소 현장감이 떨어졌는데요. 보다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려는 보도진의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더불어 보도에서는 캠프 프로그램만 소개할 뿐 그동안 진행된 캠프의 실질적인 효과 등에 대해서 진단하려는 시도가 부족해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캠프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였는데요. 이는 개인의 정보 보호나 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필요한 장치로 보였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 이용의 급증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인한 위험도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하는 중독에 관한 보도 내용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같은 증세를 겪고 있는 어른들에게도 문제의식을 높일 수 있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뉴스 보도가 단순한 사건 전달식 보도에서 벗어나 시청자들의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시청자들의 행동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때 더욱 의미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보도 전문 채널인 YTN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증세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안 등에 대해 다루는 등 시청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층적인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이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내용 자막이 필요한 경우나 그래픽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2일 수학여행철은 교통사고가 많아지는 시기이니 주의를 당부한다는 시의성이 있는 기사에서 중요한 내용인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할 때 안전띠 관련 내용 자막을 넣어 경각심을 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4.12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오른쪽 상단에 제공했는데 1위가 자유한국당 의원이면 붉은색으로, 민주당이면 푸른색으로, 무소속 의원이면 회색으로 표현됐는데 지역명은 민주당색으로 대체돼 있어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래픽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기사를 전하면서 나온 자막은 매우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왜 해례본 상주본인가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가 많을 것인데 이것이 경북 상주에서 확인돼 상주본으로 지정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막은 매우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뉴스 속보로 고영태 씨의 체포 적부심 청구를 다룬 시간에는 앵커가 체포가 적절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달라,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받은 사안은 아니다는 뜻임을 설명하고 자막으로 체포 적부심을 의미하는 검찰의 고영태 체포 적절하지 않아를 이어서 고지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운 친절한 방송이었다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 교수로부터 선거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접어들면서 뉴스 내용이 대결 구도로 치열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간의 공방이 만만치 않은 속성과 경쟁 관계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선거 보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가 과연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적지는 않습니다. 미디어 선거나 다름없는 현실에서 볼 때 미디어 보도가 중요하고 공정한 보도의 가치는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선거 보도의 폐단으로 지적되었던 경마식 보도나 흠집 내기로 정치적 냉소주의가 연결되는 보도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선거 경쟁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뉴스 보도의 사실 숭배가 초래하는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사실들 중에 선정적인 대결보다는 대통령 후보자로서 경쟁하는 모습이 비춰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숭배와 인기 위주의 보도가 자칫 선정주의 보도의 늪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당선자에게 국민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반쪽짜리 당선자를 뽑기 위해 많은 소비와 그에 대한 걱정을 외면하기도 이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거시적인 안목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공정한 선거 보도가 뉴스의 가치를 살리는 지름길로 잡고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가치는 객관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객관성에 대한 가치나 평가는 접어두더라도 공정성을 살리는 현실적 조건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절대적인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자에게는 나름대로 계율로 전해지고 있는 미스텔 스티븐슨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뉴스를 고지곧대로 이어가게 하라.
어떠한 종류의 편견으로 뉴스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개인적인 호불호가 명백하게 개입되지 말아야 한다. 특정 가치가 겉으로 드러나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경쟁에 대해 두세 개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균형 잡힌 방법이 된다. 정보의 확실한 출처와 논쟁성이 있는 주장에 대해 말한 사람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규칙이나 판단의 전문성이나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좀 더 분명하게 무장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바람에 선 것처럼 묻어가는 뉴스 보도가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발전적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꽤나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문방송학과를 지원한 학생에게 면접을 하는데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물었더니 정치를 할 겁니다라는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외교학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이 학생은 기자가 되어 인맥을 넓혀놓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할 겁니다. 이 학생의 생각이 현실이 아니길 바랐지만 꼭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선거 보도의 어려움 속에서 대국적인 언론의 역할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898년 황성신문에서 기자는 권세에 굴하지 않고 재벌에 아청하지 않는다. 그 입장은 공정하고 당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새삼스럽다는 지적으로 줄여가는 뉴스 보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